네, 다음은 16번부터 20번 지문이죠. 비문학입니다. 인문예술 복합지문, 지문 분석 들어가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미리 이렇게 필기를 해뒀으니까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미리 멈춰가지고 필기를 하고, 근데 굳이 이렇게 필기를 따라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게 쉬웠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자,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존재에 대해서 각 철학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제일 처음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존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 이런 것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에 반해 그러면 반대 입장 나오겠네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는 생성, 소멸 이런 것을 반복한대요. 끊임없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에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입장을 볼게요. 자,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와 헤라클레이토스랑 똑같은 거, 그리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파르메니데스랑 똑같은 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따로따로 있대.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 존재는 변한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는 현실 세계는 오케이 변해,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변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뭐다? 그 근원은 이데아이다. 이데아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현실은 변해. 현실의 근원은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라는 건 따로 있어. 근데 걔는 변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자, 근데 반면에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가 아니야.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데아와 현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현실은 변한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다시 현실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들. 근데 이데아는 오직 뭐다? 이성이죠.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뒤로 넘어가면 17번에 5번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기업,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뭐였어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이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거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나는 이거 반대야. 니체가 플라톤을 반대한대요. 자, 다시 뒤로 옆에 넘어가서 16-5번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니체의 영향에 따라서 니체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예술까지 가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일단 미리 체크를 하시고요. 주류라는 이런 단어 넘어갈게요.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누구?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말을 하겠네요. 니체는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 다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유일한 거야. 뭐? 초월적인 세계 그딴 거 없어. 현실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하면서 신은 죽었다.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초월적 세계를.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밑에 여러분 형 이상학적 이원론 풀이되어 있습니다. 경험의 세계와 그 초월의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또 신중심의 초월적인 세계 합리적 이성세계 모두 부정했대요. 이거 세계 모두 부정했다. 니체는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 그치 이거 말고 그 다음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러면 어때?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봤어요. 여기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뭐? 허무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여기 적혀 있어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이 허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힘의 의지로 보았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자기 스스로의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체크해 볼게요. 19번에 1번 가보면요. 1번 표현주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게 그린 것은 보니 인간은 결코 허무를 극복할 수 없다는 니체의 철학 아닙니다. 허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로? 힘의 의지. 그 중에 가장 높은 예술로서 극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은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옆에 체크하세요. 자, 계속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계속 변한다라고 했어요. 창조적 생성작용을 하는데 그 창조적 생성작용의 최고의 형태가 바로 뭐다? 예술이라고 했다. 그 중에 최고가 예술이래요. 자, 그래서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충동을 중시했고 줄칠게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그 힘의 의지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허무 극복한다고 나오죠. 19번에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어디 20세기 초에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니체의 이런 의견이 영향을 많이 주었대요.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 문제 풀어야 됩니다. 단어 체크하세요.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전통은 사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표현이겠죠. 전통적인 사실주의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개조 표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의 미학은 그 예전에 형 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했대. 니체랑 반대 맞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요.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참모습을 모방, 있는 그대로 그리라는 거야. 재현이라는 거죠. 요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에 1번. 18번은 이 문단만 읽으면 다 풀리는 거였어. 그쵸? 1번. 인간의 감성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표현주의 화가들 나오죠.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이 답인데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아니지. 이거는 누구? 사실주의 화가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8번에 2번이 여기 나오네요. 정답 2번 틀린 거 체크.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이 인간의 충동을 그 그림으로써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성을 사실주의는 감성이 이성보다 열등한 이성이 더 뛰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뭐라고? 이 감정이라는 게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감정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그쵸? 자, 그래서 18번에 1번 인간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나옵니다. 계속.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변해,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이 변화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다시 18번에 3번 시시각각 변화해서 생성, 소멸, 반복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그대로 나옵니다. 3번 맞네요.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자 형태 왜곡 체크하세요. 똑같이 안 그린다는 거예요. 형태 왜곡. 그 다음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 색채 과장한다는 것. 과장해서 그리거나 대비되는 원색을 사용해서 원색 대비 사용해서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 방법을 통해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 또한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원근법 X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뒤에 있는 것 작게, 앞에 있는 크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18번에 5번 가볼게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맞겠습니다. 계속.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발, 이런 거 싫대, 반발하여 예술가로서의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보았다. 18번에 4번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생각했다. 18번 다 풀렸습니다. 맞네요.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 색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등을 이런 감정을 예술로서 극복하고 노력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화가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한 표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 보시면요. 16번 풀었습니다. 정답 5번 생략하고요. 17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기억은 아마 존재일 거예요. 맞네요. 존재. 자, 1번 헤라클레이토스는 니체는 기억,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했다. 정답 1번. 바로 넘어가야 돼. 자신의 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 우리는 내신이니까 2번부터 또 보자. 2번.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라고 했는데 파르테미데스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플라톤은 어때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땡! 3번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두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땡! 4번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기억의 생성을 긍정했다? 아니죠. 생성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X. 5번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이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아닙니다. 뭐다? 근원은 이데아였고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땡! 18번 넘어가고요. 19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보자. 독일의 표현주의 동그라미 화가인 키르 히너의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은 창가에 놓인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화가의 내면이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현주의니까요. 해바라기는 노란색, 꽃병은 녹색, 배경은 주황색. 어때? 화려한 원색으로 어우러지지 않아. 되게 강한 색깔이야. 그려져 있고 해바라기 앞에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감정을 그대로 녹였죠. 활짝 핀 해바라기의 윤곽은 빨갛고 두꺼운 손으로 그려져서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대비를 이룬다. 색채 대비, 색채 과장, 대비 다 나와 있고요. 또한 여인보다 뒤에 있는 해바라기 꽃병이 어때? 더 크게 그려진 화면 구성, 원근법 X. 그치? 다 무시했습니다.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거 찾을게요. 1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2번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 현실 넘어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본다? 아니었죠. 이런 이상세계, 초월적 세계 부정이었습니다. X 3번. 자, 노란색과 빨간색 대비했다. 여기까지 맞는데 초월적 세계를 재현했다? 아닙니다. 역시 X. 4번 정답입니다. 볼게요.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린 것을 보니 표현주의의 특징이었어.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여기 그대로 적혀있다. 그쵸?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네. 니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해바라기 꽃병과 여인을 원근법에 어긋나게 그린 것을 보니까지 맞고,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아니었어. 뭐였다? 자기 극복을 이끄는 이런 생명 상승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주변의 것을 지배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정답 4번. 20번 사전적 의미인데요. 답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답 C인데요. 자, C는 뭐다? 회복해야 된대. 회복은 뭐였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회복인데요. 3번 보면 온전하게 보호해서 그대로 유지한대. 아니지. 지금 거 말고 옛날로 되돌리는 게 회복이고, 유지하는 건 우리가 보정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인문예술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21번부터 24번 비문학 분석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말 안 찍을까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다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직장인 A씨는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주일간 입을 셔츠를 제공받고 입었던 셔츠는 반납한다. 너무 편하겠죠? A씨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 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우리가 구독경제기업이라고 한다. 구독경제가 핵심어네요. 자,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예전에는 신문만 때때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그쵸? 꼭 사야 되지 않아도 돼. 잠깐 빌려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세탁하고 빨지 않아도 돼. 갖다 주면 빨아주는 거니까 부담 줄이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독 경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배송 모델. 뭐다?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칫솔, 식품 등 생필품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쿠팡에서 물건 사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요새 정기 배송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거 누르면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거 계속 신청하지 않아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멜론. 무제한 이용 모델로 정액 요금을 내고 BTV 같은 것도 영상이나 음원, 각종 서비스를 무제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6,800원 내면 모든 음악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 장기 렌털 모델은 주로 정수기 같은 거, 차, 구매에 목돈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하려면 만약에 4천만 원 줘. 이걸 어떻게? 끊어서 낸다는 거죠. 할부로. 자, 이런 자동차 등의 상품을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구독 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끊어서 내는 거,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다 쓰면 돌려주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최근 들어 구독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편하겠죠. 경제학자들은 구독 경제의 확산 현상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한다. 왜 확산되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대요.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쓰는 우리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효용이라는 게 바로 뭐냐? 소비자가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자, 괄호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구독 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 볼게요. 21번에 5번.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구독 경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은 최근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이 셔츠 10개 내가 다 갖고 있어야지 이거보다는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입어보고 그리고 다시 주고 또 입고 이런 사용으로써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해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못 사던 거를 쓸 수 있어. 그치? 왜? 가격이 조금 싸잖아요. 그쵸? 만약에 장기 렌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4천만 원이 없어서 못해. 하지만 어때? 렌탈하면 한 달에 얼마 안 들고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다. 구독경제를 이용하면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고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1번에 2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냐?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줄 칠게요. 21번에 3번 가세요.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아니죠. 정보는 제공해야 됩니다. 내가 빌리는 거니까 내 정보는 줘야 되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21번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이를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네요. 21번에 1번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매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 21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4번 보면 되겠네요. 구독경제를 통해 관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린다. 21번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구독경제의 확산이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도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 자동차 싸네? 그럼 자동차 오케이. 그러고 보니 정수기도 이렇게 해준대. 정수기도 오케이. 컴퓨터도 오케이. 이렇게 막 쌓다 보면 나중에는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안 사겠죠. 구독 모델 이전에 얻었던 차라리 팔았을 때보다 수익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대요.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해서 자신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경제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2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기업, 구독경제와 니은, 공유경제를 비교해 볼게요. 보기,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 줄치자 여럿이 공유한대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명이 하나의 상품을 같이 쓴다는 겁니다. 협력 소비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치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일단 각자 쓰는 거를 내가 빌리는 거니까 돈이 덜 들겠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공유 경제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좋은 점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이 안 만들어도 돼. 하나만 만들고 여러 명이서 같이 쓰면 되니까 자연의 친환경적일 수 있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까요. 자원에. 자, 공유경제의 영역은 뭐가 있을까? 주택이라든지 그치 서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 의류라든지 요새 옷도 빌려 입을 수 있잖아요. 유형 자원에서 시간, 재능 이런 무형 자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이거 가르쳐주고 내 친구는 이거 가르쳐주고. 자, 가장 적절한 건 1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공유한다? 아니지 니은이죠. 바꾸면 되겠네요. 땡. 2번 기업은 니은 말고 기업은 달리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친환경적 이거 보기에 나왔던 거죠. 니은죠. 니은 땡. 다음 니은은 이번에 니은 기업과 달리 니은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서 구매 비용을 줄인다. 이거는 기업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바뀌었다 또 땡. 4번 기업 니은 모두 유형 자원보다 무형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군. 뭐를 더 많이 쓴다라는 말은 내용에 아예 없었습니다. 땡. 정답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치 내가 큰 돈 주고 안 사도 되잖아. 둘 다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에 관심을 가지겠군. 됐습니다. 정답은 5번 23번 볼게요. 자, A에서 C 정기 배송, 무제한 이용, 장기 렌털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대. 내가 계속 돈을 주고 정수기를 쓰는 거지. 뭐야? 빌리는 거? 장기 렌탈. C네. 근데 A래. 땡. 2번 월정액 지불하고 주 1회 집으로 식재료 맞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배송 집으로 식재료를 준대요. 계속 맞네. B. 월 구독료 내고 읽고 싶은 도서를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무제한 이용 맞고요. 다음 4번 정액 요금 결정. 정액 요금이라면 다 나오죠. 강좌를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 수강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인강 같은 거 돈 내면 우리가 계속 모든 거 프리패스 같은 거 하잖아. 그쵸? 맞습니다. 5번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바디 브랜드 이런 거 그치 딱 몇천만 원짜리지만 그냥 사용료만 얼마씩 주고 집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죠?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여기까지.